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제가 드러내놓고 유튜브를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SNS에 공지를 제가 했듯이 파주에 있는 율곡문화학당에서 지난주 화요일이죠.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첫 강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 평소 제가 서양 화가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를 선택해서 했고요. 특히나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 정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걸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그림 안에서 내 마음의 단어를 찾고 또 그거를 문장으로 연결해서 그 시를 한 편 써보는 그런 강의였는데, 아마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듣는 그 선생님들이 우선은 그냥 시 단어를 찾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는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제 소개를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파주에 있는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이런 매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표소라는 거는 헤이리 예술마을 안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 갤러리, 또 체험시설들을 소개도 하고 또 판매 대행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아이스크림도 판매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개인 시집을 두 권 정도, 두 권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이 그대는 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가 사랑은 하나입니다인데, 아마 이제 그때는 그 책 제목이 좋아서 조금 팔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제 강의했던 강의 순서를 쭉 보면, 우선은 명화와 작가 이야기를 통해서 감성을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명화 작가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의 단어, 이제 시어죠, 시어. 내 마음의 단어를 찾고, 또 내 마음의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거를 한 편의 시로 완성하는, 이렇게 명화를 갖고 시를 써보는 게 진행하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고흐가 1890년도 7월 달에 이렇게 밀밭길로 걸어가서 자신의 가슴에 총을 대고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37세의 짧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1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흐의 예술은 저희들 마음속에,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마 1973년인가 기억되는데, 네덜란드에서 고흐박물관을 암스테르담에다가 개관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고흐의 기념품이라든가 또는 그죠? 고흐 관련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37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고흐라는 예술가 한 사람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또 고흐의 작품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시간에 주로 다뤘던 그림이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889년도에 이제 고흐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장소가 프랑스 파리 근교 생레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생폴 정신병원이죠. 요양원에서 고흐가 자신의 요양원 방에서 아마도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하늘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주 주로 했던 이야기가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고흐가 프랑스 아르리라고 하는 곳에서 약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의 고흐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걸작들은 그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도 1888년도에 9월 달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고흐는 그 밤의 정치와 밤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흐가 밤을 사랑해서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잤는지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고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막 또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흐가 이 당시 그 밤에 작업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밤을 굉장히 밤의 정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이런 글도 보냈다고 합니다. 푸른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여. 바로 이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하지. 창백하리 많지 옅은 하얀 빛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정말 즐거웠어. 고우의 아마 그 행복한 마음과 또 그의 아름다운 영혼이 깃든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고우가 이때 당시 아르에서 밤의 매력과 정치에 푹 빠져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고우가 정말로 밤을 사랑해서 그렇게 밤에 작업을 했는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이 그림도 그려지셨죠. 은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1888년도에 이 그림도 같이 이제 그려지는데요. 고우가 1888년도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열정도 되게 강하고 굉장히 마음도 좋고 아주 그 따뜻했던 그러니까 아마 정신병도 정신질환도 조금 덜했고 굉장히 그 예술적인 열정이 아주 강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또 그 별이 강에 비추고 있고 또 그 비친 강에 비친 별빛이 육지까지 밝게 비추고 있고 또 산책을 나온 부부에까지 이렇게 노란 빛은 그들을 감쌀 정도로 아주 따뜻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하늘에서부터 강, 그리고 강에서 육지, 그리고 육지에서 사람에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고우가 동생 태우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요. 편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 가장 어두운 밤도 그 밤이 지나면 끝내 해가 떠오를 것이다라고 고우는 동생 태우에게 이런 글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고우는 밤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보면 낮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쩌면 고우는 밤이 두렵거나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밤이 되는 게 정말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밤에 대한 트라우마를 밤을 좋아하는 걸로 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는 어김없이 밤이 되면 뜨는 별들이 자신을 꿈꾸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고흐는 사실 별이 이제 자신의 꿈과 비유를 많이 했고 또 결국 이제 자신이 별로 돌아간다라는 건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고 죽어야지만이 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태호와의 편지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고흐가 밤의 정취와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빠져서 어, 현대인에게 이렇게 멋진 최고의 걸작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두 버전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1888년도의 작품이고 하나는 1889년도 작품인데요. 이 그 두 작품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888년도 작품은 고우가 아르로 내려와서 그 화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열정이 굉장히 충만해 있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따뜻하고 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자신이 마을을 화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 파리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때 화가들한테 그 아를로 와줄 것을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화가들은 관심이 없었고 이제 고갱이 오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물론 고갱도 사실 고우가 생각하는 그런 화가 공동체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태호하고의 어떤 그런 거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고갱도 그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어느 정도의 그 지원금과 또 그리고 그러니까 고갱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태호가 고갱의 그림을 팔아주기로 하는 어떤 그런 거래에 의해서 약간, 그죠? 그런 이제 태호와의 그런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고갱이 아르로 오기로 되어 있었고, 당연히 이제 고흐는 이제 고갱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에 젖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8년도의 작품은 상당히 따뜻하고 고흐가 예술적인 열정으로 되게 충만했을 때 그린 그림이고요. 1889년도 작품은 고갱이 아르레 왔고 또 한 60일 정도 한 두 달간을 고갱과 고흐가 아르레 노란집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둘 사이가 너무 달랐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갱은 사실 화가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고 또 어느 정도 돈만 벌면 고갱은 남쪽에 있는 타히티라는 섬으로 떠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갱과 고우는 기본적으로 이 성격도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우는 내성적이면서 차분한 성격이라고 하면 고갱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고 또 자만심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과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아주 극과 극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생활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그림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이제 그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하늘에서 강에서 육지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오는 하강 구조라고 하면 별이 빛나는 밤, 1889년도에 그려진 별이 빛나는 밤은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 높은 곳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교회 종탑도 그렇고 또 그리고 마을의 이런 산들의 형태라든가 또는 이 구름의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좌측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강에 비친 별빛들을 보면 직선 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별이 빛나는 밤은 구름이 이렇게 회오리 치고 있고 11개의 별과 또 하나의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데 별과 달 주변에 별무리 달무리가 동그랗게 회오리치고 있는데 약간 타원형의 구도를 직선 구도와 타원형의 구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작품을 잠깐 또 비교를 해 보았고요. 여기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아르리라고 하는 곳에 노란 집입니다. 노란 집. 그죠? 고우가 그린 노란 집인데 이 노란 집에 굳이 고우가 혼자 생활할 거였으면 방 4개짜리를 방이 4개 있는 걸 얻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고우는 진짜 자기 말고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 아르레 와서 자신과 함께 같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화가 공동체를 같이 만들기를 원했고 또 그 화가 공동체의 리더가 고갱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우가 이제 아를로 갔을 때 그 고갱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것 고갱에게 내가 얼마 전 아르레 방 4개짜리 집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소. 남부에서 작업할 마음이 있고 수도승처럼 살아갈 화가를 찾게 된다면 아주 기쁠 겁니다. 내 동생이 한 달에 250프랑씩 보내주는 돈을 우리는 나눠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에게 한 달에 한 점씩
그림을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 그러니까 고갱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사실 고갱을 아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은은 이제 태호에게 동생 태호에게 그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태호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아트딜러였는데 아무래도 고갱은 태호의 그런 그 힘, 그림을 판매하는 그런 힘을 상당히 그 힘에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고갱이 아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아를로 오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화상을 그려서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우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서 그 고갱한테 보낸 자화상인데 정말 그 자신을 머리를 이렇게 짧게 그 깎은 수도승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자화상을 그려서 보냈고 제목도 폴 고갱에게 헌정한 불교적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서 보냈습니다. 본면에 이제 고갱은 이런 자화상이죠. 제목도 레미제라블 정발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왠지 그 고갱이 얼굴은 약간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그 눈초리를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석연치 않고 뭔가 의심이 가득한 그런 이제 그 눈초리를 보이는 그런 자화상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이 자화상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추구한 바를 설명해야겠네. 나는 장발장처럼 사회에서 추방당했지만 사실은 고귀하고 다정한 사람을 그리고 싶었네. 사회에 의해 억압당하고 법 바깥에 있으면서도 사랑과 힘을 가진 장발장은 오늘날의 비참한 인상주의 화가를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 고갱이 그 인상주의 화가들사이에서 그렇게 뭐 썩 인정받는 그런 그 화가는 아니었는데 그런 자신을 장발장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자화상을 그려서 고우에게 보내게 돼. 그리고 이제 결국 두 사람은 사실은 만나면 안 될 두 사람이 1888년도 아마 10월 달에 이제 그 고갱이 아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 한 두 달 정도 12월까지 둘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처음에는 뭔가 이제 의지도 있었고 나름 그 열심히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는데 결국 그 너무 성격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로 간의 목적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끝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888년도죠. 그러니까 그 두 달이 지난 12월 23일가 크리스마스를 이틀 정도 앞두고 고우하고 고갱하고 심하게 다투다 고우가 그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길을 자해하는 그런 이제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또 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그 고우의 동생인 태우가 이제 그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편지를 고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우는 자신의 동생인 태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안정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 아마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발작을 일으켜서 이렇게 길을 잘랐다는, 자해를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제 12월 23일 날 고갱하고 고우하고 다투다가 자해를 하고 고갱은 이제 바로 그 길로 이제 그 아릴에서 떠나고 이제 고우는 이렇게 1월 달에 이제 자신의 자화상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흐는 이제를 갖다 이렇게 자기 자화상 뒤에다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제를 그려놨다는 건 뭐냐면 어, 어떤 그 예술적 열정, 그죠? 화가로서의 예술적 열정은 아직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고우가 매우 좋아했던 일본식 목파나 일본 목파나인 우키우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만 봐도 고우는 결코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